그러니까 한국의 이창 총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내리냐. 여태까지 금리를 관리하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뭐 특별금융 막 이런 걸 해갖고 지금 다 풀어버린다. 이게 사실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의 불편한 관계예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때부터는 가계부채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자, 투자박사 미국 시장 또 한국 시장 종합적으로 오랜만에 같이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네, 그렇죠. 한국, 미국 뭐 전 세계의 가장 핵심 화두 그렇죠. 주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하반기 뭐 글로벌 증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리 인하 시기, 폭, 그다음에 이에 따른 수혜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 박사께서 좀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진지하게 그렇죠. 또 날카롭게 네.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이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시장 의견하고 저는 조금 차별화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좀 얘기하는 게, 야, 9월 18일에서 FOMC에서는 50bp 정도 비컷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페드와치에서 보는 게 지금 한 25bp 인하 가능성을 64% 오늘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50bp 비컷은 3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한 25bp,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뭐 베이비 스텝 정상화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이죠. 두 번째 FOMC 회의에서 추가로 25bp 내릴 가능성은 44%. 그 다음에 이때 50bp를 또 내린다. 이게 한 44%. 그러니까 한 11월 달 가면은 더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좀 크게 좀 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대가 좀 반영된 그렇죠. 확률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컷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연준이 통화정책 피벗을 하겠다. 이미 저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하울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통화정책 피벗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 딴 게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느냐, 리세션이죠. 이것은 이제 하드랜딩이에요, 완전히요. 땅에 처박는 이런 하드랜딩인데 이것을 올 수 있기 때문에 50bp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사실 지금 보면 이런 하드랜딩에 대한 그런 예상치는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5.5%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9%란 말이에요. 갭이 엄청 큽니다. 그럼 일단은 이 갭을 줄여갖고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통화정책 피벗이다. 두 번째는 일단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미 통화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뭐 유럽중앙은행, 캐나다은행, 영국은행, 심지어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기준금리를 다 내리고 있고 또 추가로 내리겠다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이제 환율이라든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은 미국도 사실 동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금리고요. 세 번째가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소비 확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또 여지까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사실 종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실히 눈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표는 경기 둔화, 여기다 소비 확대를 위한 금리 인하라고 본다면은 사실 금융시장의 근본의 기준금리 인하는 50bp, 25b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통화정책을 피벗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하게 50bp 한 번 내리고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2차, 3차, 4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하향으로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박 이정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뭐 찬찬히 들으면 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이박이 볼 때는 경기 침체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살짝 이제 둔화가 되는 걸 통해서 추세 자체를 잡아줘야 계속 인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라. 이걸 봐라. 이걸 봐야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를 내리면서 소비도 좀 확대가 되고 시장에서 비용이라는 측면을 코스트라는 측면을 세이브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이나 이제 방송 내용들을 볼 때는 뭐 비컷이냐 아니냐, 9월달에 비컷이냐 아니냐, 0.5냐 0.25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방향을 잡아줘야죠.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냐 뭐 계속 동결이냐 이거에서 이제 인하로 방향을 확실히 계속 잡았다. 가느냐. 그쵸? 그리고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에 무게를 둬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막 그 패닉셀, 패닉셀.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막 그런 식의 대응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노동시장 지표가 좀 실업률이 좀 세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경기 침체를 볼 수는 없고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은 리세션이라는 것은 두 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근데 2분기 GDP가 2.8%가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 침체에 따른 50bp 비컷을 얘기하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준도 거기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자,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주식시장에도 엄청 중요한 이슈고 특히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가장 관심사인데 미국 금리 인하가 미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생활경제 차원에서는 한국 금리 인하가 더 피부로 와닿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한국 금리 인하 똑같이 시기와 폭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은 저는 좀 시장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연내 힘들다. 이건 좀 너무 과격하다. 너무 과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견지를 해온 게 저희도 사실 이제 2.5%에서 기준금리를 3.5%까지 한 100bp 정도 올렸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0.25에서 5.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주요국들이 다 최소한 300에서 400bp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100bp 올려놓고 금리가 되게 높다. 3.5면 사실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 대비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2.6% 정도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한국은 얼만큼을 내야 되냐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려야 될 여지가 일단은 첫 번째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준이 내리면 따라 내려야 된다. 왜? 환율 때문에. 환율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가계 소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한국의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2분기 말에 기준으로 1896조 원이에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16%인데 52국가 중에 1등이에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한민국은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 섀도우 뱅킹까지 감안한다고 보면은 가계부채가 150%예요. 150%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도 직전 수준. 가계부채가 200%가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한국 뭐 소득 대비로 소득으로 GDP를 대비해서 GDP죠. 전국 명목 GDP 대비해서 용나고요. 소득 대비해서 200%가 넘어가죠. 개인 그 소득.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득 대비 또는 GDP 대비로 전체 총 부채를 가계부채를 계산하면은 부도 직전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더 대출이 늘어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2분기에 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마음이 급하니까 2분기에 사실 대출을 풀었거든요. 가계대출을. 그 가계대출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어났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으로 지금 이어져 버렸어요.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쪽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영끌이 또 나와버렸어요. 자, 근데 지금 이박이 또 이제 이렇게 도발적이라고 하면 하여튼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다른 이제 서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쵸.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쪽에 이번에도 금통위 할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줬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근데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박 오늘 방송한 이후에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와봤자 압수할 게 저희 꼬마에게 장난감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금통위가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 왜냐하면 사실 그게 지난주 이창용 총재가 금리 동결하고 발표한 이창용 총재 똑같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가계부채 자꾸 정부가 늘린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자꾸 정책을 써갖고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내리냐.
여태까지 금리를 관리하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뭐 특별금융 막 이런 걸 해갖고 지금 다 풀어버린다. 이게 사실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의 불편한 관계예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때부터는 가계부채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버립니다. 두 번째는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부채가 지금 2분기 말 기준 1196조 원이에요. GDP 대비해서 지금 한 60%까지 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탑이에요. 올해만 해도 40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나왔잖아요. 세수가 100조 원이 적자가 됐어요. 재정 적자가 나올 수 있다. 국채 발행액이 지금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부동산 PF 부실 여전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고 IMF는 올해 한국의 시장 전망치를 경제 전망치 2.5%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사실 급한 거예요. 부동산이 됐든 뭐였든 일단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특히 통화정책을 관련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으로만 봤을 때 특히 한국 금융시장으로만 봤을 때 이박이 볼 때는 올해 한국은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건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명확히 우리가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상태로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계에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이제 가계 이제 경기가 있죠. 소비하고 이제 생산 경제가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금리를 낮춰주면 항상 가계는 부동산으로 연결이 돼 버려요.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 각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투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면은 그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행이 보는 입장이라든지 정부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계라고 생각하는데 가계한테 금리 더 내려줘 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계의 어떤 소비를 늘려갖고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투자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또 전제할 거면 주식 투자 시장으로 이제 옮겨가서 주제를 그러면은 미 증시에 대비해서 그렇죠. 한국 증시는 이게 금리 인하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그보다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생각하지 우리나라 자체적인 금융시장의 호재는 없어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보면은 일단 국내 지금 수혜 업종이에요. 금리를 내렸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수혜를 받는 데서는 금융업종이에요. 은행이잖아요. 왜냐하면 님이죠.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받아서 대출해지는 요 마진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냐면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자산들이 대부분 채권들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도율이 떨어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손 충당금을 적게 쌓아도 돼요. 그러니까 님은 떨어지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리츠, 비용이 확실히 세이브가 되잖아요. 리츠 같은. 근데 한국에서 보시면은 리츠가 미국과 같은 그런 리츠는 사실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전문 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다음에 하여튼 국내 금융주는 일단은 미국 그런 것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금융주들이 금융회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예요. 자산 가치 올라갑니다. 물론 님은 한국은 별 의미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가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뭐냐면 국내에서는 사실 지금 뭐 원전 때문에 이런 쪽이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의 기업 중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혜택 대출을 받아요.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요. 미국에 활동하면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있어요. 풍력회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기 시작해요. 제약바이오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많단 말이에요. 미국 기업들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수혜가 엄청 큽니다. 어떤 회사냐? 국내에서 셀트리온,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알테오젠 공통점이 뭡니까? 다 미국에다 수출해요. FDA 승인받아서 제품을 다 직접 수출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박이 또 이제 쭉 설명해 주는 거에 딱 맥은 한국 금리 인하 효과는 별로 없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수혜 내지는 혜택을 받을 그런 종목들. 그렇죠. 그런데 국내에 업종이 겹친다. 네. 소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소비재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가 확대될 거니까 이미 그런 징후가 벌써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소비재 중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IT 가전제품이라요, 미국에서. 그럼 한국에서 가전제품 수출을 했다. 화장품, 아모레퍼스픽, 토니모리,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항공, 왜냐하면 달러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니까. 한직 하나투어, 그 다음에 엔터도 요즘 이제 소비재로 들어가잖아요. SM 같은 회사들, 아니면 하이브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서 금리라에 따른 효과를 우리가 수출주들 위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구독. 근데 수출도 주제로 가면은 왜 워낙 또 강세되는 게 그렇죠. 또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은 부분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이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 제품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지금 업종하고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박이 또 그레너리 투자자문 입장에서 보는 눈여겨보는 업종 종목은 뭡니까? 일단은 IT 쪽에서는 저희들은 뭐 그냥 SK 하이닉스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 관점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IT 과도한 폭락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AI 반도체만 봤단 말이에요. HBM 쪽만요.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가전 제품들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디램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결국은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확대, 특히 이제 연말 쇼핑 시즌 가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쇼핑몰 시즌 팔리는 게 IT 제품이란 말이에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대형 TV, 그렇죠, 대형 TV 이런 거죠.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 이제 감안한다면은 전 일단 국내에서는 반도체는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기승전결은 반도체다. IT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갖고 저희는 이제 IT까지 생각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AI 그 산업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내면서 또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제공한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라든지 이런 종목 그냥 대형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하나솔루션하고 CS 윈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미국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그렇죠. 해리스가 급부상을 하면 그럼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또 무게가 실리겠죠. 그럼요. 이미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에 자기가 한 정책은 다 마무리 짓겠다고 했어요. 쉽게 해서 말하면 전기차 보조금 주고 뭐 다 이런 거 다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본다면은 셀트리온 같이 미국 FDA 승인 받아갖고 파이프라인 3개 정도 갖고 있는 회사는 뭐 최고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합병 문제에서 조금 걸림돌이 생겨갖고 주가가 좀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그래도 빠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뭐 방송 다니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한 20%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 등록 해갖고 이번에 제품을 이제 미국에다 파이프라인을 꽂는 거거든요. 그럼 대박이고. SK 바이오팜도 지금 갖고 있는 FDA 이제 제품이 있고. 알테오젠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다가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어요. 언제 FDA 승인만 받으면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가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 관련 얘기할 때 양쪽에 상관없이 그래도 균형적으로 수혜를 받을 업종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에 눈여겨보라고 이제 이박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식 중에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종목 중에서 보면은 잘 보셨어. 미국에 수출하는 종목들, 네. 그 종목들은 더 세요.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그렇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죠.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소비재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전 탑픽이에요. 물론 저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확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보니까 딴 게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 쪽에 인프라 구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좀 커요. 그 부분 이제 2분기가 좀 많이 떨어냈어요. 3분기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존에서 그 뷰티 상품 중에서 비욘드 제품보다 요즘 보니까 아마존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아이오팩이라든지 뭐 헤라, 그다음에 설화수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너무 업종 종목이 대방출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뭐 이게 어쩌다 선택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부진하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된 종목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이게 올라가는데 돈이 안 돌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평가된 종목은 계속 권한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자금이 들어와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문제죠. 아니, 금리가 안 내리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자금의 유동성 그렇죠. 문제는. 참 그게 애매모호한데 지금.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수로 보기보다는 국내 시장은 지수라는 이런 거 보기보다는 이제는 업종 이런 거보다는 종목으로 봅니다. 개별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누가 됩니다. 이 그렇죠. 시장에서 정말 수혜를 받고 그렇죠. 흔들림 없이 뚫고 나가는지 강한 놈을 찾아라. 그렇게 보다 보면 뭐 토니모리도 괜찮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이브도 사실은 추천 종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SM하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뭐 저평가돼 있죠, 확실히. 엔터테인먼트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아니 이제 하이브가 100대 기업이에요. 100대 기업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네, 그 정도고 SM도 저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좋은데 계속 진짜 엔터주들이 최근에 좀 시끄럽잖아요. 거기에 좀 휘말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여행주까지 한진카리아진 하나투어도 사실은 붙잡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여행주들이죠. 그 다음에 여행주가 가면은 당연히 항공주가 가겠죠. 요거까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다시 또 이제 좁혀가지고 좀 집중 분석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업종별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대방출을 지금 했는데 입맛대로 관심사대로 느낌 오시는 대로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분산을 좀 해놓으셔라. 센 놈과 강한 놈을 잘 찾아가지고 이 시장을 뚫고 나가는 지지부진한 시장도 뚫고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시장 진단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